사실 정부가 이런 이제 방역 패스 추진이 조금 너무 무리하게 돼 있고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은 현장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실증입니다. 만약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면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손쉽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이 첫 번째 국민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 두 번째 방역 패스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 사실 백신 접종률이 60% 70%에 머무르는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광범위한 방역 패스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적시에 과감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방역 패스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높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부응해서 방역 패스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 대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아이들 방역 패스에 목숨을 거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께서 얼마나 이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아시는지 참 궁금한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접종을 해서 사망을 하면 기저질환자라 사망을 한다고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제 환자들도 그래서 접종을 안 하세요. 또 무작위로 문자 발생이 되다 보니까 2차 접종 후에 2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거의 반강제로 무조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대상포진 입원하신 분,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한번 이런 걸 겪고 나면 평생 접종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째 접어들면서 그동안 통제 관리는 개인위생, 마스크 손 씻기와 같은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 검역, 격리 및 치료, 그리고 백신 접종 이런 정책으로 현재까지 피해 최소를 하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정부가 최근 방역 패스, 소위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를 적용하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과학적 타당성 부족, 미접종자 차별 등을 지적받으면서 법원으로부터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오늘부터 6종 시설에 대한 독서실, 스터디 카페, 대형마트, 백화점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해제가 오늘부터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정부가 이런 방역 패스 추진이 조금 너무 무리하게 돼 있고 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국민은 현장에서 더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실증입니다. 특히나 당면한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코로나 유행이 이번 주에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크게 확진자가 늘어서 이제 위기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코로나 오미크론 대비에 더 집중해야 될 상황인데 이 방역 패스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 방역 패스에 대한 국민의 불편, 전문가 의견, 또 법원의 결정, 오늘과 같은 공청회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신속하고 단순 명료한 방침을 정해서 현장에서 더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코로나 대응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국가적인 지금 의견 통일이 필요하고 국민들이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역 패스가 되길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하면서 11월 중하순에 이제 5천 명 이상 늘고 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이 부족하면서 12월 3일 날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 추가 조치라는 조치를 내면서 이때 이제 방역 패스라는 말을 들고 나왔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지금 이번에 법원의 집행정지가 됐던 시설들이 추가가 됐던 거죠. 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실내 다중이용시설이 확대되고 또 하나 이제 의아했던 것은 12, 18세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을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해 지금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는 3개월 유예를 하면서 갑자기 들고 나와서 그때 당시 중환자가 늘고 사망자 늘고 중증 환자 병상 부족한데 왜 갑자기 청소년 방역 패스가 나왔느냐. 사실 저는 이때부터 이 방역 패스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하자면 법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된 식당, 카페와 3점 마트, 백화점 출입 제한은 우리가 식료품이라든지 일상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식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익에 비해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이미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문에 보면은 헌법 10조 11조를 이제 얘기하면서 학원에 이제 그 학생들의 이제 청소년의 학습권 제한도 너무 과도하다. 제가 생각에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젠가 종료될 겁니다. 빠르면 1년, 2년, 3년 내에 이제 종료되는 유한한 것이지만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식주 식료품 소비재 구입은 기본권이고 영원히 보장돼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헌법적 권리인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이런 기본권이 침해되는 전례가 생기면 나중에 또 다른 이유로 손쉽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기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법학자는 아니지만 가장 문제는 이 첫 번째 국민 기본권을 너무 침해한다. 두 번째 방역 패스 목적과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하다. 정부에서는 계속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해왔습니다.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근거가 있는데 제가 실상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가 다중이용 시설 출입을 불편하게 해서 백신 접종을 받도록 일종의 이제 압박해서 접종률을 높이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라는 명칭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백신 패스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쉽죠. 근데 12월 3일 날 방역 패스로 바꾸면서 방역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은 거리두기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검역, 격리 치료를 다 포함하는 것이 방역이라는 용어인데 이것을 백신 패스라고 본래대로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방역 패스라고 하면서 상당히 모호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이런 12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고 60세 이상 고령자 3차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감소돼서 호전된 것이지 이 방역 패스가 일부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으로는 거리두기와 3차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 환자 증가세와 중증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이제 호전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백신 접종 후에 이제 부작용을 많이 호소해서 못 맞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백신 접종 예외 사항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상에서 카페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마트도 못 가고 상당히 이제 차별감을 느끼고 있고 불편감을 느낍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맞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 중에 부작용으로 사망이나 후유장애가 있어서 접종을 두려워하는 경우라든지 1차 접종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2차 접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학적 사유에는 백신 접종 예외 범위는 4가지입니다.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 심근 심낭염 등이니까 더 추가적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뜻이 있긴 하지만 실제 보건소에서는 이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아주 협소하게 적용해서 이 예외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하루하루가 이제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의사한테 와서 소견서를 써달라고 해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갈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코로나19 발생 위험도가 매우 낮은 장소, 도서관,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용 패스를 적용하는 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애초부터 이런 장소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이나 취식 같은 걸 못하고 조용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발생 사례도 매우 드물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오히려 집에서 가족 간에 대화하고 식사하고 집에서 더 많은 코로나 환자가 집단 발생하고 있는데 가족 간 전파가 있는 집안 가정보다도 위험이 낮은 이런 장소를 방역 패스 적용하는 것은 근거가 박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는 7%, 2차는 85%, 성인만 따지면 95%입니다. 5%만 성인 5%만 미접종 상태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국민들이 많은 협조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정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60%, 70%에 머무르는 여타 국가와 비교하면서 광범위한 방역 패스를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정부가 사실 10월 만에
지난해도 국민들에게 70% 백신 접종 완료만으로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면서 기대를 많이 주고 희망을 주었었는데 사실 고령자 대상 3차 접종을 연이어 했어야 되는데 그런 시기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도 너무 많이 풀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오히려 확진자가 늘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백신 접종 정책과 거리두기 정책을 적시에 과감하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방역 패스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두고 그걸 강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백신 무용론, 백신 내 계물체 존재도 안티백신 운동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방역 패스 논란으로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더 꺼리고 불신이 있으면 사실 백신 접종이 만으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종료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은 중요한데 이런 그 안티백신 무브먼트와 정부가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로 인한 국민 논란이 커지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앞으로 종식하는데 코로나 종식에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서 정부는 국민의 높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부응해서 방역 패스 혼란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임박한 오미크론 유행 폭발에 대한 대비 대응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신으로서는 코로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백신 접종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사망을 우리가 줄이는 목적이다 한다라면 과연 소아청소년에서 백신 접종의 목적에 부합하는 거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께서 왜 이렇게 아이들 방역 패스에 목숨을 거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장관께서 얼마나 이 백신에 대해서 코로나에 아시는지 참 궁금한데 모르는 분이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참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신으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합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국내 각 자료를 연령별로 좀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맞는 실정에 맞는 방역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우리가 도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다. 사실 미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상 반응 때문인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1차 접종이 94.5% 12세 이상이라 거의 접종을 했고요. 이분들은 접종을 못하는 분들이죠. 사실 국내 이상 반응이 등록 시스템이 굉장히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국내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 의존해서 부작용 사례를 인정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 의료진이 직접 입력을 가능하고 그 입력된 내용을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옐로우 카드로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그 자료가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부작용도 등록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진료한 의사가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사례에서만 신고가 되고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 당사자에게 전혀 피드백이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백신 연구 사례를 스웨덴 4개국에서 갑자기 이제 모더나 접종 후에 신근염이 많이 발생하니까 공동 연구를 해서 30세 미만은 중단을 시켰고요. 미국 NIH 같은 경우도 생리불순이 생기니까 연구가 들어갔죠.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해외 사례가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정도로 좀 늦죠. 국내에도 혈장, 소장 개사라든지 뇌출혈, 이런 흉통,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몇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증인데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내에서 좀 더 체계적인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저질환, 아까 말한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이 그 미접종자가 적은 데 비해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 중에서 일부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입니다. 근데 기저질환자들이 접종을 거부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은 기저질환자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접종을 해서 사망을 하면 기저질환자라 사망을 한다고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제 환자들도 그래서 접종을 안 하세요. 제가 아무리 권유를 해도 접종 후에 제가 사망하면 기저질환자라고 발표가 나는데 제가 어떻게 무서워서 못하고 저는 마스크 쓰고 사람 안 만나고 그분 계속 외래오는 한 번도 안 걸리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된다는 거 뭔가 표현에서 조금 저희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기저질환이 아니라 만성질환으로 투병하시는 분은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되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치료를 해주겠다. 이런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지금 예방접종 1차가 13세 이상은 78.6%,
거의 80%에 육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백신 접종을 하기보다는 학원의 감염이나 가정 감염을 막기 위해서 오미크론 대비 검사, 신속 검사를 좀 무료로 정부에서 제공해주고, 해외에서는 지금 수억 개를 무료로 배부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검사해서 등교하게 하고, 학교에 검사해서 집에서 검사해서 학원 등교하게 하고, 그리고 청정기 같은 환기를 좀 써주시고 마스크를 좀 더 지침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백신 패스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다. 또 하나는 예외 인정 사례를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또 무작위로 문자 발생이 되다 보니까 2차 접종 후에 2개월 만에 추가 접종을 거의 반강제로 무조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대상포진 입원하신 분, 폐렴으로 입원하신 분, 이런 사례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입원을 하시다 보니까 부작용을 겪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런 분들은 한번 이런 걸 겪고 나면 평생 접종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부정 출혈이 사실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 저는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작위로 문자 발생을 하기보다는 2차 접종 후에 감염이 된 분도 3차 접종하라고 계속 발송을 하고 계세요. 그분은 4차 접종을 하시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4차 접종 자체는 효과적이지 않다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